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4일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현 안보정론 심야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뉴스는요,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죠.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이 저력이 대단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이 정권 교체가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이 바이든과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끝나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고정을 겪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이 아시안 선수로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득점왕, 이거 뭐 새로운 역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우선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순도 100%짜리의 득점왕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체육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삼았던 호날두보다도 더 앞서는 기록을 지금 보였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득점왕 살라흐 같은 경우는요, 23골 중 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요, 또 올 시즌 시도한 슈팅이 86개 중에 골문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이 49에 57%. 그래서 EPL 득점 1에서 5위 선수 중에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된 비율도 27%, 5명 중에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EPL이 유럽 5대 리그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데, 가장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손흥민과 득점 1위를 놓고 다퉜던 경쟁자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집트 출신의 살라흐는 현재 아프리카 최고 선수로 꼽히고, EPL에서요, 2017년도에 18년도에 19년 시즌에 득점왕에 오른 바 있어요. 득점 3위에 호날두는요,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발롱도르를 5회 수상한 전 세계적인 스타예요. 전 세계적인 스타. 그러니까 이 손흥민의 우상이죠. 그리고 팀 동료이자 득점 4위 해리 케인도 EPL 득점왕에 3차례나 오른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입니다. 자, 그리고요, 손흥민은 유럽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로서 전인 미답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차범근 전 감독이 독일 레베쿠젠 시절에 세웠던 종전 아시아 선수 유럽 5대 리그 한 시즌 퇴다골 17개를 넘어선 데 이어서 이란의 알리레자 자한 바크시가 2017년도에서 18년도 시즌에 세웠던 종전 아시아 선수 유럽 1부 리그 한 시즌보다도 최다 골을 기록한 것을 깨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손흥민은 이제 유럽 5대 빅리그 아시아 선수 첫 득점왕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한 바크시도 2017-18년도 시즌에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올랐지만,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빅리그로 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유럽 5대 리그 잉글랜드, 영국, 스페인, 이태리, 독일, 프랑스입니다. 그 중에서 EPL이 가장 경쟁이 높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손흥민 선수 호날두보다 우위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을게요. 95세 현역인 이 송혜 선생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요, 최고령 이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다, 이렇게 KBS가 밝히고 있어요. 참고로 송혜 선생은요, 27년생입니다. 55년도에 데뷔해서 연예계에 발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KBS 이 전국 노래자랑 1988년부터 진행이 돼서 34년째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하차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 고민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이 미국 국기가 열리니까요, 환영 만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둘 다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이게 의전상 결례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거는 결례가 아니다,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의전을 철저히 준수하는 군 행사의 경우에 양국 국가 연주 시 전 과정에서 경례를 유지하고, 그리고 행안부의 대한민국 국기법, 그리고 정부 이전 편람, 이런 걸 보더라도 상대방 국가 연주 시에 예를 표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의전상 신뢰가 아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요,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벌써 친윤 대 비윤, 들썩이는 여당의 권력지형, 분기점은 지방선거다. 이런 제목의 손국희 기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보면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개파 정치, 즉 친윤과 비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개파라 있다 하더라도 과거 YS, DJ 아니면 친박, 친이 이때 개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투신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 6월 29일 날 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으니까 지금 채 1년도 안 돼요. 그래서 과거 그런 끈끈한 그런 개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개파라고 할 때 그 개파의 성격에 맞는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합 세력 정도가 된다. 즉 이번에 출마를 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줬던 사람들, 이 정도들을 갖다가 친윤파라 이렇게 부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냥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집결한 일종의 연합체 성격이고 동고동락을 같이 한 오랫동안 이런 동지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 여기에서 저 연합체 성격이 강하다면 친윤 핵심은 역시 윤핵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윤핵관 말고서도 더 센 사람들 누가 있느냐? 한동훈은 소통령.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윤심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공천 받아가지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친윤으로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윤은요,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 윤핵관은 권성동이고요, 비핵관의 조혜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윤이라고 하면요, 지금 대표적으로 비윤으로 떠오르는 사람, 이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일 것이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미 세무수당 계열의 인사들이 딱 집결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오 시장 주변에 상당히 포진을 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윤계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뭐 우선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비윤계. 아까 지금 이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정호영 이거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지금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태경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그 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비윤계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윤계,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일찍이 그런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오 시장이, 만약에 아니죠, 뭐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이기면 비윤계 중심부에서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친윤계에서는 누가 구심점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친윤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인수위원장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은요, 개파적 관점으로 안철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과 엮는 거, 이거는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도 앞으로 당권 조정을 통해서 정부 성공에 건전하게 협력할 관계로 봐달라,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핵관들 사이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친윤계의 핵심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윤 후보 측에서는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만약에 압도적 다수로 친윤계들이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이제 친윤계가 부상하고, 만약에 지면 비윤계가 부상하고, 그래서 갈등이 노라될 수도 있다. 그래서 2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요, 이때 과거 친박계 공천 학살 논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친박 공천 논란이 불거져서 몸살을 앓은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런 과정에 또 휩쓸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아니다, 그렇게는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를 얼마나 수사를 해서 잘 알겠느냐. 그래서 노골적인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반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윤심 논란이 불거졌듯이 2024년 총선 공천 때도 신윤계 인사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사전투표, 이번 사전투표가요. 5월 27일하고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에 전원 참여해달라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조직력이 굉장히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요, 이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는 결국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다는 모습. 그 다음에요, 이제 방심위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을 법정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법정 제재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위인 주의를 줬어요. 주의의 경고. 프로그램 중지도 있고 관련자 징계도 있는데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김어준 씨가 작년 8월 27일자 방송에서 말이죠. 이 조국 딸 관련 편파적 방송을 했다는 것이죠. 내용이 뭐냐?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주고, 또 진행자가 즉 김어준 씨가 격려하는 의미 노래까지 틀어주고, 그리고 나서도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또 학교가 입학 취소가 된 것처럼 언급한 거, 이건 공정성에도 맞지 않고 사실 보도에도 맞지 않고 맞지 않다. 그래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가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에서 저는 조민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바이고요. 이 얘기도 이게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의견을 강하게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방송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오세훈 시장 이 교육방송으로 바꾸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선거, 지금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 분석입니다.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사전투표 D-4잖아요. 27, 8이니까. 자, 민주당은 4개 지역에서 우세. 그러니까 이 호남 3개 플러스 제주 1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8개 시도에서 우세. 8개 시도가 어디냐? 부산, 울산, 김두겸, 경남, 박완수, 경북, 이철호, 대구, 홍준표. 여기에다가요, 서울, 오세훈,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여기에서 우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8군데가 확고하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시도니까요. 지금 이제 5개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결국 투표율이 결론을 내려줄 것이다. 이러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박빙 지역이 하나가 바로 경기. 그 다음에 충남, 세종, 대전. 여기가 또 굉장히 박빙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요. 지금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했어요. 21일, 22일. 한국갤럽의 의뢰한 걸 보니까 지금 충청도 지역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가 60%가 넘어요. 전부 다. 대전은 60.6, 충북은 62.5, 충남이 63.5입니다. 그러면 충남지사의 경우에는요, 양승조가 45.1, 그리고 김태흠 43.0. 그래서 이 양승조 지사, 현 지사죠. 양승조 후보가 2.1%가 앞서는데 차이점은 지금 양승조 후보의 경우에는요, 지난 5월 15일에서 16일에는 44.7에서 45.1, 즉 0.4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김태흠 후보의 경우에는 40.3에서 43.0, 무려 3%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양승조 후보의 경우에는요,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현장을 못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인이 현장을 뛰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박빙 구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충북의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지금 김영환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47.5 대 39.2. 그 다음에 대전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장우 후보가 43.2, 그 다음에 허태정은 42.2.
초박빙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를 보면요. 우리 국민의힘이 전부 40%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대전은 45.5 대 35.4, 충북은 45.6 대 33.6, 충남이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49.7 대 34.2입니다. 그 다음에 단편으로요. 소주성 총괄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 여러분들, 바로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입니다. 이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이 지금 장관급인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 할 때요, 윤 행장이 핵심 과장인 종합정책과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경제 관련하는 평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경제부총리에 올랐을 정도로 국무조정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 다음에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 개입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대만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이러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요, 일본의 외교적인 꿈 중의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일본의 이런 군사 대국화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의 거부권을 갖는 일본, 바라지 않는 게 다수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일본, 이 트럼프 때부터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외교무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겠느냐. 그냥 외교적 선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요, 결국 언젠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혐의로 남재둔, 이병기, 그 다음에 이병호 전직 원장 3명이 옥고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 형기를 대부분 다 채운 남재둔, 이병기 원장은 이달 말 풀려나고, 그리고 이병호 원장은요, 아직 형기를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3분 전부 다 조기 석방을 하고, 그리고 조기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